자, 그러면 먼저 이번 사건,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노예처럼 살아왔다. 하하. 그렇습니다. 이 기자, 이게 저희가 뭐 한 두어 번 소개를 해드렸던 사건인데 이거였지 않습니까? 응급구조사 폭행. 자, 그런데 검찰이 그 폭행을 한 구조단장한테 이 폭행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다고요? 예, 맞습니다.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했는데 이게 뭐 저희 사건 반장에서도 많이 보도를 해드렸고 뉴스룸에서도 이어졌는데 이 경찰이 이 검찰에 송치를 할 때 상해치사 혐의로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JTBC를 비롯해서 이제 이런 경찰 수사에 이런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보도들이 이어졌고요. 이 검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수사를 한 끝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됐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겁니다. 예, 공 기자, 이게 뭐 정말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 게 이 응급구조사였잖아요. 진짜 사람의 목숨을 살려야 하는 응급구조사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부하 직원을 목숨을 잃을 때까지 때리고 또 그걸 방치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이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폭행의 시작도 이제 약간 사소한 걸로 시작이 됐는데 부하 직원이 낸 차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구조단장이 이에 대해 불만을 품기 시작하면서 폭행이 시작이 됐는데 폭행이 이제 지난해 12월 24일 날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사무실에서 폭행을 하고 이분이 폭행을 당하다 피해자가 이제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의식을 잃자 이 사무실에 9시간 넘게 그냥 사무실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그냥 방치를 했고요. 결국 피해자는 그 다음 날 오전 10시 반 정도에 이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자, 뭐 입에 담기도 힘든 폭언을 퍼부으면서 폭행을 했었는데, 자, 그러면 잠깐 여기서 당시 상황 좀 보고 얘기 이어가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게 아니 그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영원 한국 영원 나 가지마. 차니까 뒤로 넘어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입에 거품 물리고 눈이 뒤집히면서 기절을 하더라고요. 때리고 나면 이제 신고할까봐 이제 안 보내고 집에 이 감금이죠. 자기들도 안 가고 사무실에 같이 자면서 폭행이 이루어질 때는 항상 휴대폰 같은 거를 꺼내놓게 했어요. 반장이라는 사람하고 대표, 본부장 이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밖에서 이런 걸 유출하면은 너희도 처벌받고 너희도 고소할 거다. 하나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자, 이런 폭행이 1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건 거의 뭐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때린 게 아닌 것 같아요. 말하는 내용을 들어봐도 제가 참 이게 공공방송에서 이야기하기 부족할 만큼의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냥 폭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의 가족에 관련된 굉장히 부적절한 단어들까지 쓰고 있고 뭐 때리고 난 다음에 분명히 굉장히 위험한 상황, 지금 동료 직원들이 이야기하다시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저도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횟수도 또 잦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상습 폭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게 폭행이 상습적으로 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사람에게 폭행을 가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희열을 느낄 수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분노를 그 사람에게 옮겨낼 수 있고 특히 자기와 갑을 관계에 있으면 그 어뢰에 있는 사람은 자기의 폭행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지금도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열중시옷이라는 게 군대 문화에서 나와 있는 건지는 몰라도 사람을 때리면서 열중시옷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고 또 때리는 과정에서 아까 동료 직원이 휴대폰을 끄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계획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이라서 뭐 지금 이제 죄명이 살인죄로 바뀌었지만 그 살인죄의 죄명이 만약에 인정된다면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살인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방금 그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 문자 메시지 내용도 이렇게 나갔는데 하하 참. 자, 그리고 이 폭행 이후의 행동도 논란이었죠. 숨진 피해자를 이렇게 방치를 해놓고 나서 농담을 주고받았다 이런 증언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주변인들이 이런 증언을 했던 건데요. 이제 이 대원이 이제 숨진 상황에서
자수를 할 건데 빨간 날이니까 이제 다 준비를 하고 평일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도 했고 뭐 담배도 끊어야 되겠네, 감옥 가면 담배도 끊어야 되네 이런 농담을 했다고 그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도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했는데요. 이 몸을 가누기도 힘든 피해자를 방치한 지 하룻밤을 보냈고 그 다음에야 이동시키곤 했었습니다. 자, 조금 전 지금 이 기자가 소개해준 그 내용 직접 한번 주변인들의 얘기로 한번 듣고 가시죠. 죽은 거 맞으니 자수를 할 건데 지금이 빨간 날이다 보니 이제 월요일 날 돼서 명의 이전할 것도 다 해놓고 변호사도 사서 죽은 사람을 그냥 차에 방치해놓고 자기들끼리 호호거리고 징역을 들어가게 되면은 강제로 담배를 끊어야 되네 막 농담을 하고 인간으로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옆에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아이가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봐라. 그래가지고 본부장이 나와가지고 확인도 하고 오고. 저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근데 이게 또 저렇게 농담도 주고 받았고 그에 더해서 뭐가 됐든 자기들이 뭐 범행을 저지른 건 사실이니까 그걸 또 은폐하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범행을 은폐하려는 여러 정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가해자는 이제 신고를 하고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 앞에서 이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분명 본인이 이제 폭행 이후 오랜 시간 사무실에서 감금을 해둬서 예전에 이제 사망한 걸 알았을 텐데 마치 방금 숨을 거둔 것처럼 119 구조대원 앞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본인의 뭐 좀 범죄를 은폐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또 이제 경찰이 가해자의 폭행 사실을 좀 확인하고자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사무실에 CCTV 영상도 사라졌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CCTV가 없어진 점을 토대로 누군가 CCTV를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자, 아까 뭐 교도소 가면 담배 끊어야 되겠네 뭐 이런 농담을 했다지만 막상 또 경찰 조사를 받다 보니까 가기는 싫었나 보죠. 자, 경찰 진술에서 거짓말 또 했다면서요? 네, 아침에 흔들어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숨진 걸 알게 되고 곧바로 신고를 한 게 아니고 7시간이나 추가로 방치를 했습니다. 사망이 추정된 것으로 그 시간부터 7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119 신고를 했는데요.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망한 뒤 7시간 동안 현장을 비추고 있던 CCTV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두 메모리칩 등이 모두 사라진 상태여서 증거인멸 의혹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네. 증거인멸 또 사체 유기 혐의 적용할 수 일단은 자기 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말고 뭐 옆에 목격했던 부인이나 등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증거인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 사람들한테 시켰을 때 CCTV를 좀 훼손해달라. 그러면 자기 범죄를 증거인멸을 교사하는 게 되기 때문에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사체 유기도 아마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검토 중이고 일단은 살인죄하고 나머지 범죄들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을 조금만 변호사님 의견에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사실 아까 폭행 현장에 분명히 부인도 존재를 했거든요. 목소리가 분명히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의 어떤 관련자들이 폭행 현장에서 그 행동을 계속 지켜보고 있고 그런 과정에 과연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다음 공동가공의 행위라는 게 반드시 때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역할에 분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 공동정범이 되면 이런 증거인멸의 죄책보다 오히려 더 가중스러운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계속 검찰이 지금도 상해치사로 이제 바꾸었지만 가담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좀 엄혹하게 들여다봐서 그냥 단순히 증거인멸, 사체유기보다는 그런 의사가 있는지를 꼭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뭐 일단 법적으로 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상해치사, 그러니까 치사라는 거는 과실범이거든요. 결과적 가중범 포함 얘기하는데 그걸 공동정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뺐던 건데 살인죄가 지금 된다고 가정했을 때 옆에서 방관하거나 살인을 할 수 있도록 쉽게 도움 줬거나 아니면 그런 것도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수사기관이 들여다볼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어떻게 폭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치했고 이런 부분이 과연 상해인데 치사의 결과가 발생했느냐, 처음부터 살인 의도였느냐 이 부분인데 살인죄의 가능성이 좀 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옆에 있었던 부인하고 지인도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